명절 아침 큰아들이 또 돈을 빌려달라 소리친다. 작은아들이 폭발한다. 형은 종가를 ATM으로 아냐? 쿵. 정순이 차례상을 뒤엎는다. 음식이 바닥에 쏟아진다. CCTV 화면 속 큰 며느리가 금고에서 통장을 훔치고 있다. 세월 담은 사연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경주 최씨 집성촌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오래된 한옥의 웅장한 기와지붕입니다. 그 지붕 아래 대문에는 경주 최씨 종가라는 현판이 걸려 있죠. 마을 사람들은 이 집을 지날 때면 고개를 숙이고 속삭입니다. 저 집은 천석군이야. 땅만 해도 몇십만 평이래. 이곳은 그저 집이 아니었습니다. 경주 최씨 가문의 자존심이자 300년을 이어온 명예의 상징이었죠. 그 집의 안주인 70세의 최정순 여사는 오늘도 대청마루에 앉아 마당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정순의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것은 적지 않았죠. 부동산, 토지, 그리고 현금까지 합쳐 자산 100억 원대. 마을 사람들은 그를 경주 최씨의 얼굴이라 불렀습니다. 정수는 그 남편을 평생 내조하며 살았죠. 자식 둘을 키우고 명절마다 집안 대소사를 챙기며 종가의 체면을 지키는 게 그녀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떠난 뒤 그녀는 느꼈습니다. 이 집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걸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최태식은 52, 작은아들 최태민은 48이었죠. 태식은 장손답게 당당했습니다. 목소리도 컸고 걸음걸이도 떳떳했죠. 하지만 정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당함 뒤에 숨겨진 빚과 사업 실패의 그림자를 말이죠. 태민은 달랐습니다. 말수가 적고 조심스러웠죠. 형보다 능력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지만 정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가장 어머니를 닮았다는 걸 말이죠.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죠. 정수는 두 아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번 추석엔 꼭 내려오너라. 온 가족이 모여야지.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태식은 웃으며 말했죠. 어머니, 당연히 가야죠. 종가 장손인데요. 태민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꼭 갈게요. 정수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명절이 편할 날이 있을까? 추석 전날 밤 정수는 남편의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장 사이로 낡은 사진첩이 보였죠. 그녀는 사진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두 아들이 어렸을 적 마당에서 뛰노는 사진, 그리고 온 가족이 차례상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하나였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멀어졌고 명예가 커질수록 가족은 갈라졌습니다. 정수는 사진첩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이 100억짜리 종가라 한들 마음이 무너지면 다 소용없는데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종가의 기와 지붕이 달빛에 반짝였죠. 그 지붕 아래서 얼마나 많은 웃음과 눈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내일 추석날엔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튿날 아침 두 아들 내외가 도착했습니다. 큰아들 태식은 고급 승용차에서 내렸죠. 옆에는 아내 윤경이가 명품 핸드백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경이는 50대 중반이었지만 화장과 옷차림은 화려했습니다. 그녀는 정순을 보자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죠.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건강하시죠?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왔구나. 뒤이어 작은아들 태민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오래된 국산차에서 내렸죠. 옆에는 아내 이선영이 커다란 보자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선영은 40대 후반이었지만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수한 옷차림이었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정순에게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잘 계셨어요? 정수는 선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거실로 들어온 두 며느리는 각자 준비한 것을 꺼냈습니다. 경희가 먼저 나섰죠. 그녀는 고급스러운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추석 용돈이에요. 종가에 며느리답게 준비했어요. 500만 원 드립니다. 정수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묵직했죠. 경희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체면이란 게 있으니까요. 저희가 종가를 지켜야죠. 선영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김치 2통과 얇은 봉투가 들어있었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많이 못 드려요. 20만 원이에요. 대신 손수 담근 김치 가져왔어요. 어머님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정수는 김치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정성스럽게 담긴 배추가 보였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구나. 그때 태식이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이게 뭔 정성이야? 시대가 어느 땐데 아직 반찬 타령이야? 그의 목소리엔 비웃음이 섞여 있었죠. 태미는 얼굴을 붉히며 대꾸했습니다. 형, 엄마는 그런 정성을 더 좋아하셔. 태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성? 돈이 정성이지. 요즘 세상에 김치로 뭘 하냐고. 정수는 두 봉투를 들고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한 손엔 500만 원, 다른 손엔 20만 원. 무게가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죠. 진짜 무게는 돈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이라는 걸 말입니다. 정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돈의 무게가 다르구나. 마음도 같이 무겁겠지? 추석 당일 아침 종가댁 부엌은 분주했습니다. 정수는 새벽부터 일어나 차례상을 준비하고 있었죠. 큰 며느리 윤경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몸은 일어나지 않았죠. 작은 며느리 이선영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전 부치는 거 도와드릴게요. 선영은 말없이 칼을 들고 호박을 썰기 시작했죠. 정수는 그런 선영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있으니 든든하구나. 오전 10시 차례상이 차려졌습니다. 넓은 대청마루 한가운데 상이 놓였고 그 위엔 온갖 음식이 빼곡히 올라갔습니다. 밥, 국, 전, 나물, 과일, 그리고 술. 30여 가지가 넘는 음식이었죠. 일가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삼촌, 사촌, 조카들까지 모두 합쳐 30명이 넘었죠. 사람들은 마당에 모여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올해도 종가댁이 제일 성대하네. 역시 경주채 씨 집안이야. 차례가 시작되었습니다. 태식이 장손으로서 제일 앞에 섰습니다. 그는 술잔을 들고 절을 올렸죠. 조상님, 오늘 추석입니다. 자손들이 이렇게 모였으니 흠양하시옵소서. 그의 목소리는 당당했습니다. 마치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말이죠. 태미는 뒤에 서서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형만큼 목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그의 절은 깊었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음복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마당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눠 먹었죠. 그때 태식이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모인 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식은 술을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 언젠간 제가 이어받을 겁니다. 장손으로서 당연한 거죠. 앞으로도 종가의 명예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장손이 이어받아야지. 하지만 태민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그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형, 그건 아직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께서 결정하실 일이에요. 태식은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뭐가 정해지지 않았어? 아버지 살아계실 때부터 정해진 거야. 장손이 종가를 잇는 거라고. 태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형은 아버지 살아계실 때도 빚 때문에 종가 이름에 먹칠했잖아요. 사업 망하고 돈 빌리고 그게 장손이 할 짓입니까? 그 순간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두 형제를 바라봤죠. 태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
내가 지금 뭐라고 했어? 태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말한 거예요. 형이 빌린 돈만 해도 억 단위잖아요. 그걸 누가 갚았는데요? 경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형님이 종손이잖아요. 돈이야 벌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혈통이에요. 장손이 집안을 이어야 법도에 맞는 거죠. 태식이 술잔을 탁자에 내리쳤습니다. 그래, 법도가 중요한 거야. 동생 주제에 감히 형한테 대들어. 태민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제, 형은 종가를 이어받을 자격이 없어요. 정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만들 해라. 하지만 두 아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식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예요. 태민도 맞받아쳤습니다. 형은 돈만 알지 집안은 생각도 안 해요. 정수는 술잔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내던졌죠. 쨍그랑 술잔이 깨지는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했다. 정순의 목소리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태식과 태민은 입을 다물었죠. 정수는 두 아들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돈으로 종손을 가르냐? 혈통으로 사람을 재냐? 너희들 지금 조상님 앞에서 뭐 하는 거냐?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평생 키운 자식들이냐?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죠. 정수는 차례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성껏 차린 음식들, 조상을 모시기 위한 상. 하지만 지금 이 자리는 조상을 모시는 자리가 아니라 욕심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수는 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상을 밀쳤죠. 쿵! 차례상이 뒤집어졌습니다. 밥그릇, 국그릇, 전, 과일이 바닥에 쏟아져 내렸죠. 떡국 국물이 마루를 적셨고 과일이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종가댁 차례상이 뒤집힌 겁니다. 300년 역사에서 한 번도 없던 일이었죠. 정수는 두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조상님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냐? 너희들이 싸우는 꼴이 이게 뭐냐?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오늘 차례는 이걸로 끝이다. 다들 돌아가거라. 태식은 얼어붙은 표정으로 서 있었고 태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희는 창백한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았고 선영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일가 친척들은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아무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죠. 마당은 금세 텅 비었습니다. 정수는 혼자 뒤집어진 차례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 깨진 그릇들. 이것이 바로 이 집안의 모습이었습니다. 겉으론 화려하지만 안은 산산조각 난 거죠.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태식은 방에서 경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당신, 오늘 동생 너무한 거 아니야? 경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버릇이 없어. 그래도 우리가 장손인데 어머님이 당연히 우릴 선택하실 거예요. 태식은 술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래야지. 이 집은 내 거야. 동생 따위가 넘볼 수 없어. 다른 방에서 태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영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태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참았어야 했는데 선영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옳은 말 한 거예요. 형님은 정말 너무하세요. 정수는 남편의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두 개의 봉투가 놓여 있었죠. 500만 원짜리와 20만 원짜리. 그녀는 두 봉투를 번갈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돈이 많으면 마음도 큰 걸까? 아니면 돈이 많을수록 마음은 작아지는 걸까? 그녀는 김치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정성스럽게 담긴 김치. 그 안엔 돈으로 살 수 없는 무언가가 들어있었죠. 정수는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남편이 남긴 비밀 통장이 들어있었죠. 5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 그리고 그 옆엔 유언장이 있었습니다. 이 돈은 장손에게 물려주라.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정수는 유언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바라보았죠. 여보, 당신은 장손이면 다 되는 줄 아셨나 봐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종가댁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죠.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이번 추석이 끝나기 전에 이 집안의 문제를 정리해야겠다고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석 다음 날 아침 종가댁은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뒤집어진 차례상의 흔적은 치워졌지만 그 충격은 가시지 않았죠. 태식은 일찍 일어나 마당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한숨도 못 잤던 얼굴이었죠. 경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한테 사과해야 할 것 같아요. 어제 너무 심했어요. 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동생이 먼저 시비를 건 거잖아. 그때 정순이 대청마루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죠. 태식아, 엄마한테 할 말 있지? 태식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는 장손으로서 당연한 말을 한 거예요. 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연한 말. 조상님 앞에서 동생이랑 싸우는 게 당연한 거냐? 태식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동생이 먼저 저를 무시했잖아요. 빚 타령하고 사업 실패 타령하고 그게 형한테 할 소리입니까? 정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그게 사실이 아니냐? 태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지난 5년간 얼마나 빌려갔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1,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그게 다 합쳐서 얼마냐? 태식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사업 자금이었어요. 다 갚을 겁니다.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제? 작년에도 그렇게 말했고, 재작년에도 그렇게 말했다. 근데 갚은 게 있냐? 태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경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형님은 장손이에요.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정수는 경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실수? 5번을 실수라고 하냐? 경희는 입을 다물었죠. 정수는 다시 태식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장손이라는 이름만 믿고 살았다.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했어. 그게 종손이냐? 그때 태민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제가 잘못했습니다. 형한테 그렇게까지 말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정수는 태민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너는 잘못한 게 없다.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태식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는 뭡니까? 저는 아들도 아니란 말입니까? 정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이지. 하지만 종손은 아니다. 그 말에 태식은 얼어붙었습니다. 경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유언장에 분명히 장손에게 물려준다고 쓰여 있잖아요. 정수는 경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걸 아냐? 순간 경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태식도 아내를 쳐다보았죠. 당신 뭐 아는 거 있어? 경희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들은 적이 있어서 정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들었어? 누구한테? 경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금고를 열었죠. 하지만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5억 원이 들어있던 통장도 유언장도 사라졌습니다. 정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녀는 급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누가 서재에 들어갔냐? 태식과 태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는 안 들어갔어요. 정수는 경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들어갔지? 경희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안 들어갔어요. 정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럼 CCTV를 가려야겠구나. 그녀는 화면을 켰습니다. 그곳엔 서재 안 CCTV 영상이 있었죠. 이걸 보자꾸나.
정수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엔 어젯밤 경희가 서재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살피더니 금고를 열었죠. 그리고 안에 있던 통장과 유언장을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태식은 입을 벌린 채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이걸? 경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 아니에요. 이건 오해예요. 정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해? 화면에 다 나오는데 무슨 오해냐? 경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어요. 태민과 선영도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선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저런 짓을 정수는 경희 앞에 섰습니다. 내가 그 돈을 어디에 쓰려고 했냐? 경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태식이 아내를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경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빚 갚으려고 그랬어요. 당신이 빌린 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할 것 같았다고요. 태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빚을 갚으려면 당당하게 말을 했어야지. 왜 훔쳐가냐? 경희는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수는 태식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내가 고른 아내다. 종가의 며느리라는 사람이 도둑질을 하다니. 태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수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통장이랑 유언장 내놔라. 경희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통장과 유언장을 꺼내 정순에게 건넸죠. 정수는 유언장을 펼쳐보았습니다. 이 돈은 장손에게 물려주라.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유언장을 천천히 찢기 시작했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죠. 태식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버지 유언장인데 어떻게 찢으세요? 정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유언은 종가의 얼굴을 더럽힐 권리가 없다. 그녀는 찢어진 유언장 조각들을 바람에 날렸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하늘로 흩날렸죠. 태식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는 장손이에요. 정수는 아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장손은 이름이 아니라 자격이다. 너는 그 자격을 잃었어. 태미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선영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죠. 정수는 두 아들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집안은 달라질 거다. 돈으로 종손을 정하지 않을 거야. 마음으로 정할 거다. 태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동생한테 주시겠다는 겁니까?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늘을 바라볼 뿐이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흩날리는 유언장 조각들이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종가댁의 오랜 법도가 바람에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유언장이 찢어진 그날 오후 종가댁엔 냉전이 흘렀습니다. 태식과 경희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태민과 선영은 조용히 집안일을 거들었죠. 정수는 대청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0년을 지켜온 이 집 하지만 이제는 지킬 가치가 있는지조차 의문이 들었죠. 저녁 무렵 태식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저랑 얘기 좀 합시다. 정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냐? 태식은 주먹을 쥐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장손이란 걸 잊으신 겁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절대 이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정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내 아버지 말이냐?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내가 이 꼴이 됐을까? 태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수는 일어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돈을 남겼지만 내 교육은 실패했다. 장손이라는 이름만 줬지 책임은 안 가르쳤어. 태식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동생은 뭐가 다릅니까? 동생도 별거 없잖아요. 그때 태민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형, 그만하세요. 어머니 마음 아프시잖아요.
태식은 동생을 노려보았습니다. 넌 입 다물어. 이건 나랑 어머니 문제야. 태민은 고개를 숙였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형은 왜 매번 소리부터 지르세요? 그게 장손이 할 행동입니까? 태식은 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뭐, 내가 지금 나한테 훈계하냐? 정순이 두 아들 사이에 섰습니다. 그만해라. 또 싸울 거냐? 하지만 태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 집을 포기 못합니다. 제가 장손이에요. 이 집은 제 거예요. 정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집을 위해 뭘 했는데? 태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넌 돈만 빌려갔지. 돌아온 적이 없다. 명절 때마다 입으로만 효도했지. 손으로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게 장손이냐? 태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동생은 뭘 했는데요? 김치 몇 통 가져오는 게 대단합니까? 태민이 끼어들었습니다. 형, 저는 어머니께 빚진 적이 없어요. 형처럼 억 단위로 빌려간 적도 없고요. 태식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너 지금 또 그 얘기 꺼내냐? 태민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실이잖아요. 형은 종가 이름으로 사채까지 썼다면서요? 순간 정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사채? 태식은 당황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건 오해예요. 태민은 계속 말했습니다. 작년에 형이 종가 이름으로 5천만 원 빌렸어요. 사채업자가 이 집까지 찾아왔다고 들었어요. 정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큰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종가 이름을 팔았단 말이냐? 태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그때 정말 급했어요. 사업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이 집안을 얼마나 망신시킨 거냐? 태식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다. 내가 종가를 팔아먹었어. 경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형님은 장손이에요. 정수는 경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장손? 통장 훔쳐간 사람 아내가 장손을 논하냐? 경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수는 두 아들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제사를 지낼 거다. 너희 아버지 앞에서 마지막으로 물어보마. 그날 밤 사당 앞에 제사상이 차려졌습니다. 촛불이 켜지고 향이 피어올랐죠. 정수는 남편의 위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아들들이 이 꼴입니다. 큰 놈은 종가 이름을 팔아먹었고 작은 놈은 형을 고발했어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태식과 태민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수는 위패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장손만 믿었죠. 하지만 장손이 이 집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아이들을 잘못 키웠나 봐요.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정수는 두 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너희들한테 마지막으로 묻겠다. 이 집이 너희한테 뭐냐? 태식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이 집은 자존심입니다. 제가 장손이고 이 집을 이어받는 게 제 운명이에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존심이구나. 그럼 넌? 태민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한테 이 집은 어머니입니다.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계신 곳이 중요해요.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두 아들의 대답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한 명은 집을 원했고 한 명은 어머니를 원했죠.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내 결정을 말하마. 태식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고 태민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모두 각자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태식은 방에서 경희와 속삭였습니다. 내일 어머니가 뭐라고 하실까? 경희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장손인데 당연히 우리한테 주시겠죠. 하지만 태식의 얼굴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다른 방에서 태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영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보, 걱정되죠? 태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어머니가 평안하셨으면 좋겠어. 선영은 남편을 안아주었습니다. 정수는 혼자 사당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꺼지고 어둠만 남았죠.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제가 옳은 결정을 하고 있는 걸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처럼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종가댁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태식은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었죠. 마치 중요한 발표를 앞둔 사람처럼 말입니다. 경희도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명품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겨야 해요. 당신이 장손이라는 걸 확실히 보여줘야 해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민과 선영은 수수한 옷차림으로 부엌에 있었습니다. 선영이 아침밥을 준비하고 있었고 태민은 마당을 쓸고 있었죠. 여보, 오늘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태민은 빗자루를 멈추고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어머니 결정을 따를 거야. 선영은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은 참 착해요. 오전 9시 정순이 대청마루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수수한 한복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죠. 다들 모여라. 태식과 경희가 먼저 나왔고 태민과 선영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네 사람은 대청마루 앞에 일렬로 섰습니다. 정수는 네 사람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내가 결정을 말하기 전에 너희한테 보여줄 게 있다. 그녀는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나무 상자였죠. 이게 뭔지 아냐? 태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 봅니다. 정수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장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가 평생 기록한 장부다. 이 집에 누가 얼마를 보탰고 누가 얼마를 가져갔는지 다 적혀 있어. 정수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태식아, 내가 지난 10년간 빌려간 돈이 얼마인지 아냐? 태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장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총 2억 3천만 원이다. 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경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죠. 정수는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태민아, 너는 지난 10년간 이 집에 얼마를 보탰냐? 태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큰 돈을 들인 적이 없는데요. 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큰 돈은 아니었지. 하지만 매달 30만 원씩 어머니 용돈을 보냈고 명절마다 빠짐없이 왔어. 그게 10년이면 얼마냐? 태민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수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30만 원 곱하기 120개월 3,600만 원이다. 그리고 명절 용돈과 선물까지 합치면 5천만 원이 넘어. 선영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수는 두 아들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한 놈은 2억을 가져갔고 한 놈은 5천만 원을 보탰다. 이게 차이다. 태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넌 어쩔 수 없이 5번을 빌렸냐? 태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장부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다. 하지만 돈은 마음을 보여준다. 내가 이 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이야. 경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형님은 장손이에요. 법적으로도 장손이 우선이잖아요. 정수는 경희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제 한 짓은 법으로 어떻게 되냐? 경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통장 훔쳐간 사람이 법을 논하냐? 정수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내 결정을 말하겠다. 네 사람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정수는 태식을 보며 말했습니다. 태식아, 너는 장손이다. 하지만 종손은 아니다. 태식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내가 이어받지 못한다. 내가 이 집을 더럽혔으니까. 태식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는 장손이에요. 정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장손이라고 다 종손이 되는 게 아니다. 자격이 있어야 해. 태식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정순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순은 태민을 보았습니다. 태민아. 태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어머니. 정순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도 이 집을 이어받지 못한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태민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어머니. 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는 착하다. 하지만 너도 준비가 안 됐어. 선영이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이 집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은 이제 종가가 아니다. 태식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300년을 이어온 종가 하지만 이제 끝이다. 너희 대에서 끝내겠다. 네 사람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정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 집은 팔 거다. 그리고 그 돈으로 마을에 경로당을 짓겠다. 우리 집안이 마을을 위해 무언가를 남기는 거야. 태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이 집을 팔다니요. 정수는 태식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정신이 없는 게 아니다. 너희가 정신이 없는 거야. 돈과 명예만 쫓다가 가족을 잃어버렸어. 태민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못을 아는 게 첫걸음이다. 경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됩니까? 정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인생을 살아라. 이제 이 집에 기대지 말고. 경희는 주저앉았습니다. 태식은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정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안에 다들 짐을 싸라. 이 집은 정리할 거다. 태식이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정수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쓸쓸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마당엔 네 사람만 남았습니다. 태식은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경희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태민은 하늘을 바라보았고 선영은 남편의 손을 잡았죠. 종가의 운명이 결정된 순간이었습니다. 정순의 선언이 있은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종가댁은 이상한 고요 속에 잠겨 있었죠. 태식과 경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태민과 선영은 조용히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밤 태식이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마당을 가로질렀죠. 어머니, 나와보세요. 그의 목소리는 술 기운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순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이 밤에 무슨 소리냐? 태식은 마당 한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정수는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기회는 이미 많이 줬다. 태식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어머니, 저 없이 이 집이 어떻게 돌아가요? 제가 장손인데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손이면 뭐하냐? 마음이 없는데. 태식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마음 있어요. 그냥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그때 경희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정순 앞에 무릎을 꿇었죠.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통장 훔친 것도 무례하게 군 것도 다 제 잘못이에요. 제발 저희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정수는 경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거냐, 아니면 집이 아까워서 그러는 거냐? 경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봐라, 대답도 못하잖니. 너희는 집만 아까운 거야. 가족은 안중에도 없고. 태식이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가족도 소중해요. 정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왜 동생한테 그렇게 대했냐? 왜 명절 때마다 돈 타령만 했냐? 태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수는 방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태식이 그녀의 치마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 정말 달라질게요. 정수는 아들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늦었다. 이미 결정한 일이야. 태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경희도 함께 울었죠.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종가댁 앞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퍼진 겁니다. 종가댁이 문을 닫는데 300년 집안이 무너지는 거야. 사람들은 수군거렸죠. 정수는 대문 앞에 나와 마을 어르신들을 맞았습니다.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부끄러운 꼴 보여드려서요. 마을 이장이 물었습니다. 정순이 정말 이 집을 파는 거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더 이상 종가를 지킬 수 없게 됐어요. 이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300년을 이어온 집안인데 정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300년이 뭐 대수입니까? 마음이 떠난 집은 빈집이에요.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죠. 종가댁 아들들이 명절 때마다 싸운다는 걸, 큰아들이 빚을 많이 졌다는 걸, 큰며느리가 오만하다는 걸. 한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정순이, 자네 결정이 옳소. 집안이 썩으면 잘라내야 해. 그때 태민이 나왔습니다. 그는 어르신들께 인사를 올렸죠.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제가 형을 잘 챙기지 못해서 이 지경이 됐습니다. 이장이 태민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 잘못이 아니야. 사람은 각자 제 몫을 해야 하는 거지. 태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부동산 중개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집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좋은 집이네요. 이 정도면 80억은 받으실 겁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돈으로 마을에 경로당을 짓고 장학금도 만들 겁니다. 중개인은 감탄했습니다. 훌륭하신 결정이십니다. 태식이 서재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죠. 이럴 수가 정말 파는 거야? 경희가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뭔가 해야 해요. 이대로 당할 순 없어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 그날 밤 태식은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장손인데 어머니가 집을 팔려고 해요. 이거 막을 방법 없습니까? 법무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명의로 된 재산이면 어머님이 마음대로 처분하실 수 있습니다. 태식은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말도 안 돼. 제가 장손인데. 법무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장손 우선권은 상속대만 적용됩니다. 생전 처분은 소유주 마음입니다. 태식은 절망했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단 말입니까? 법무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어머님이 판단 능력이 없다고 입증하면 태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법무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능하긴 한데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어머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태식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집이 너무 아까웠죠. 일단 알아는 보겠습니다. 그는 사무실을 나와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식은 정신과 의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 상태를 한번 봐주세요. 요즘 이상한 결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의사가 정순을 만났습니다. 어르신, 기분이 어떠세요? 정순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지요. 속이 다 후련합니다. 의사는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정수는 또박또박 대답했죠. 의사는 태식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정정하십니다. 판단 능력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태식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300년 집안을 판다는데 그게 정상입니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의학적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태식은 마지막 카드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죠. 경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해요? 태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모든 걸 잃은 것 같았습니다. 집도 명예도 그리고 어머니의 신뢰도. 정수는 마당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끝까지 집만 생각하는구나. 태민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형이 불쌍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쌍하지. 하지만 이게 가르침이다. 일주일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종가의 마지막 날들이 다가오고 있었죠. 일주일째 되는 날 아침 종가댁 마당엔 이삿짐 차량이 들어섰습니다. 정수는 평생 모았던 살림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었죠. 낡은 이불, 오래된 그릇, 남편의 옷가지들. 50년의 세월이 담긴 물건들이었습니다. 태민과 선영이 짐을 나르는 걸 도왔습니다. 어머니, 이건 어디에 두실 건가요? 정수는 사진첩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가져갈게. 태식과 경희는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이삿짐 차량이 보였죠. 경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100억짜리 집안이? 태식은 무표정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그의 목소리엔 힘이 없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종가댁의 마지막을 지켜보기 위해서였죠. 이장이 정순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순이 마음이 많이 아프겠소. 정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홀가분합니다. 이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홀가분하다니? 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이제야 자유로워지는 기분이에요. 정수는 마을 어르신들 앞에 섰습니다. 어르신들, 평생 신세 많이 졌습니다. 이 집이 문을 닫게 돼서 죄송해요. 어르신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정순이. 자네가 옳은 결정을 한 거야. 정수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마을 경로당 건립 기금입니다. 10억 원 넣어뒀어요. 어르신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10억 원이라니. 정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0억은 마을 장학재단을 만들 겁니다. 우리 마을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요. 어르신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순이, 고맙소. 자네가 진짜 종가의 주인이었어. 태식은 방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0억, 70억이라는 말이 귀에 들렸죠.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저 돈이 다 내 거였는데 경희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요. 우리가 진 거예요. 태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구매자는 문화재 보존 단체였죠. 이 집을 마을 역사관으로 만들 겁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곳에 쓰여서 다행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300년 종가가 공식적으로 주인을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정수는 마지막으로 사당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위패 앞에 무릎을 꿇었죠. 여보, 제가 당신 뜻을 거역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옳은 길이라 믿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은 장손에게 물려주라 했지만 저는 마을에 물려줬어요. 이게 진짜 종가의 도리라고 생각해요.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남편이 알겠다고 대답하는 것 같았죠. 정수는 위패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저는 이제 자유예요. 50년 동안 종가를 지켰지만 이제는 저를 위해 살 거예요. 그녀는 일어서서 사당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당에서 태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디로 가실 건가요? 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울로 갈 거다. 내 집 근처에 작은 집 하나 얻어서 살게. 태민은 놀랐습니다. 정말요? 저희 집 근처로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아들 곁에서 살고 싶구나. 선영이 달려와 정순을 안았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 모실게요. 정수는 며느리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고맙다. 내가 있어서 든든해. 태민도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셋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죠. 태식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짐을 들고 마당으로 걸어왔습니다. 정순을 보자 걸음이 멈췄죠. 어머니 정순은 큰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뭐냐? 태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 정말 죄송합니다. 정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다. 태식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 욕심만 부렸어요. 정수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라. 이제 와서 무릎 꿇어봐야 달라지는 건 없다. 태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인생을 살아라. 이제 종가에 기대지 말고. 경희도 나와서 정순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정수는 경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살아. 경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머님.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마지막으로 종가댁을 둘러보았습니다. 대청마루, 사당, 마당의 느티나무. 50년을 함께한 공간들이었죠. 안녕, 이지바. 고생 많았다. 그녀는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태민과 선영이 정순을 차에 태웠습니다. 어머니, 출발할게요.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종가댁이 점점 멀어졌죠.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끝났구나. 태식과 경희는 빈 종가댁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경희가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태식은 한참을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지. 이번엔 제대로. 경희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요. 우리 다시 시작해봐요. 밤이 되었습니다. 텅 빈 종가댁엔 달빛만 비쳤습니다. 300년의 역사가 담긴 집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종가는 끝났지만 사람들의 삶은 계속되고 있었죠. 1년 후 봄이었습니다. 경주 최씨 집성촌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경주 최씨 마을 역사관이라는 현판이 걸린 건물이었죠. 옛 종가댁을 리모델링한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오늘은 역사관 개관식이 열리는 날이었죠. 정수는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태민과 선영이 함께였죠. 정순의 얼굴엔 편안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1년 전과는 사뭇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집이 정말 멋지게 바뀌었네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이 집은 모두의 것이 됐구나. 역사관 안으로 들어서자 옛 종가댁의 모습이 재현되어 있었습니다. 차례상 차리는 모습, 전통 혼례 장면, 그리고 종가의 역사를 담은 사진들. 정수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당신이 남긴 집이 이렇게 쓰이고 있어요. 개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과 주민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죠. 정순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어르신들, 주민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옛 종가댁이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께 돌아갑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정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종가란 건 한 집안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마을 전체의 것이었죠. 정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1년 전 가장 힘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300년을 이어온 종가를 포기하는 결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진짜 미친 건 돈과 명예에 눈이 먼 채 가족을 잃어버리는 거라는 걸요. 사람들은 조용히 정순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누군가 일어섰습니다. 태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돌아봤죠. 태식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1년 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에 검게 그을린 얼굴. 그는 정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1년 동안 많이 생각했습니다.
태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제가 뭘 잃어버렸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태식은 거친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1년 동안 공사장에서 일했습니다. 이 손으로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떳떳한 시간이었습니다. 정수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늦지 않았다. 깨닫는 게 중요한 거야. 태식은 어머니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정순도 아들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죠. 경희도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 역시 1년 전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 대신 소박한 옷을 입고 있었죠. 어머님, 저도 용서해 주세요. 정수는 며느리의 손도 잡았습니다. 태민이 형에게 다가갔습니다. 형, 고생 많았어요. 태식은 동생을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태민아. 내가 형답지 못했어. 태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형. 이제 시작이에요. 두 형제는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개관식이 끝나고 가족들은 새로 지어진 경로당으로 갔습니다. 정순이 10억 원을 내서 지은 건물이었죠. 정순이, 고맙소. 덕분에 우리가 편하게 모일 곳이 생겼어. 정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종가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작은 식당에 모여 밥을 먹었습니다. 1년 만에 함께하는 식사였죠. 태식이 밥을 떠서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정수는 아들이 떠준 밥을 받아 먹었습니다. 태민도 반찬을 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니, 이것도 드세요. 식사를 하며 태식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제대로 살 거예요. 빚도 다 갚고 성실하게 일할게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태민이 덧붙였습니다. 형, 힘들면 저한테 연락해요. 제가 도와줄게요. 태식은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식사가 끝나고 가족들은 옛 종가댁 앞으로 갔습니다. 달빛 아래 역사관으로 변한 종가댁이 서 있었죠. 정수는 대문 앞에 섰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변했어요.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태식이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진짜 장손이 되고 싶어요. 욕심부리는 장손이 아니라 책임지는 장손으로요. 정수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그게 진짜 장손이다. 태민도 다가왔습니다. 저도 형을 도울게요. 우리 함께 가요. 정수는 두 아들을 양쪽에 세우고 말했습니다. 종가라는 건 집이 아니었어. 사람이었어. 너희 둘이 서로 돕고 살아가는 게 진짜 종가야. 두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100억짜리 집이 있어도 마음이 거지면 다 무너져. 하지만 마음이 부자면 어디서든 종가를 세울 수 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종가댁의 기와 지붕 위로 바람이 지나갔죠. 정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끝이구나. 진짜 시작이구나. 가족들은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종가는 없었지만 가족은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쏟아졌습니다. 그 별빛 아래 한 가족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종가는 무너졌지만 사람은 일어섰습니다. 돈은 사라졌지만 마음은 남았습니다. 그것이 진짜 종가의 의미였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세월 담은 사연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주름진 손이지만 그 안엔 수천 번의 포옹이 있고 수천 번의 기도가 있습니다. 당신이 걸어온 길은 누구보다도 따뜻했습니다. 감사합니다.